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AI 투자가 꽤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인공지능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서 있고 10년 정도 산업이 많이 앞서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사실 주식이라는 종목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2016년도에는 주식 투자는 알고리즘으로 할 수 없다. 근데 2017년도에 이제 주식 자산도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률을? 팩트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테스트 배드는 저희가 16%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평균 기대 수익은 많게는 한 10% 정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지갑을 채우려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미래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로 투자와 채용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기업입니다. 블루바이저 시스템스의 황용국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루바이저 시스템즈의 황용국 대표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지갑도 책임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요즘 인공지능이 핫하고 또 공포이기도 하죠.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까?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여러 가지 고민에 많이 빠져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기회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좀 더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인공지능이 대표님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그 전에는 컴퓨터가 대표님의 인생을 펼쳐놨습니다. 대표님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드라마 한 편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컴퓨터 가게를 차리십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개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27살에 신용불량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이 어떤 기억으로 지금 남아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지나고 보니까 추억이고 그때 경험이 제가 지금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창업을 실패를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슬럼프에 빠짐도 왔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패라는 그런 장벽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용기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부채, 빚이라는 거는 숫자일 뿐이다. 굳이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도 그때 당시는 없었고요. 혼자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업은 못하게 됐으니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부업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은 충분히 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또 재기하게 됐습니다. 사실 컴퓨터라는 건 전공해야 개발자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컴퓨터 가게를 차리실 생각을 했으며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컴퓨터에 너무 빠져 있어서 제가 뭔가 창조를 할 수 있고 창조된 그 결과물이 프로그램으로서 작동한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에 중독되고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황 대표님의 길이 또 한 번 나뉩니다. 실제로 신용불량자였다가 컴퓨터 관련 공기업에서 일도 하시고 프리랜서로 프로그램 개발자 일도 하십니다. 의뢰를 받아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대박나서 그분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드리고 그 부의 혜택을 또 함께 받기도 하시면서 20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셨더라고요. 그 결과 블루바이저 시스템즈 AI를 이용한 투자와 채용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AI 투자가 꽤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미국은 보통 10년 정도 산업이 많이 앞서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는. 기술적으로 인공지능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서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이 알고리즘 투자를 미국도 훨씬 우리나라보다 빨리 제도권에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우리나라는 늦었지만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핀테크 회사라고 하죠.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들을 모집을 해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이렇게 심사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하이버프라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종목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2016년도에는 주식 투자는 알고리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못 봤고요. 근데 2017년도에 이제 주식 자산도 편입이 된 겁니다. 이때다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심사에 도전을 하게 됐죠. 근데 기회가 좋았던 게 2017년도에 모든 대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나 대신, 키움, 이레셋 이런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저희 알고리즘하고 같이 심사를 받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 사전 심사, 현장 심사, 알고리즘 심사 여러 가지 심사를 한 8개월 정도 받았는데요. 다행히 그때 수익률 1등으로 그 알고리즘 심사에서 통과를 하는 바람에 대박 날 줄
알았죠. 대기업들 다 제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성과를 나타나게 돼서 정말 그때 팀원들이었던 제자들을 뭐 4명하고 실컷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는 되게 신났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의 그냥 스펙일 뿐이라고 전 지금은 생각이 드는 게 뭐 대기업도 이기고 평가를 잘 받았지만 결국은 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금융업에 진출하려면 결국은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규제에 따라야 되고 라이센스가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또 방법도 엄청 까다로웠거든요. 결국은 또 대기업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뭔가 제품을 출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섭섭하게도 대기업들이 그렇게 이런 신생업체를 믿어주진 않더라고요.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이제 한국 시장에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미국이나 영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좀 글로벌 진출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뉴욕 패밀리 오피스 챌린지에 참여를 하신 건가요? 근데 이제 2019년 6월 달에 저희가 전 세계의 스타트업들이 참가하는 뉴욕 패밀리 오피스 챌린지에 저희가 최종 우승을 해서 나스닥에 초대가 됐죠. 축하합니다. 네. 그때 기분은 또 테스트에대해서 1위 하셨을 때랑은 또 다른 성과잖아요. 뭔가 글로벌 시장에서 네. 인정을 받은 성과였기 때문에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한 점 아까운 거라면 제가 좀 더 영어 스피칭을 잘해서 제가 좀 능숙하게 인터뷰를 했었으면 더 좀 좋은 그림이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초대되어서 아주 훌륭하신 거액 자산가들 VIP들 많이 만나고 저희 제품을 시연을 하고 또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만으로도 충분한 베네핏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네. 이미 또 잘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시점에선 대기업들의 기술 합작 요청도 많이 들어왔을 때고 기업을 팔아라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뭐 약간의 그런 유혹이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기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기업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할 때 어떤 걸 질문을 던지냐면 너네 알고리즘이 한 1,000억이나 1조 돌리면 그래도 성과가 나겠어? 수익을 그만큼 낼 수가 있어? 왜냐면 스케일 규모 네. 차원에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테스트했던 금액은 다 합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조그만 돈으로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인정은 받았지만 총 운영 자산에 대한 금액이 커졌을 때 신뢰성을 줄 수 있느냐?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저희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 돈을 테스트를 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는지를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없이 그 대답에 대해서 정직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을 받고 챌린지에 우승하더라도 갑자기 막 수많은 돈이 들어오고 투자를 받는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나중에 이 알고리즘을 좀 더 오랫동안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서 신뢰를 받아야만 그때 우리가 그런 스케일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많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머로서의 그런 아집이나 고집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많이 놓쳤죠. 쉽게 말해서 임상을 좀 거쳐보자. 그래서 이 완성도를 높여보자라는 시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대표님도 어떻게 AI로 투자를 좀 하시나요? 저는 이제 개발자고 하이버프를 만든 오너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다 하이버프를 씁니다. 물론 이제 100%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올인하진 않지만 좀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률을? 팩트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테스트 베드는 저희가 16%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평균 기대 수익은 뭐 적게는 10%에서 좀 많게는 한 18% 정도 1년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8년 동안 여러 가지 계정과 여러 가지 금액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을 저희가 수집한 그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장해드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더 낮을 수도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 운영사들은 뭐 수천조, 뭐 심지어 1경이 넘는 돈을 AI로 돌려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얘기는 저희 같은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고 저희가 뭐 그런 앱이 개발되든 말든 저희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개발한 앱은 저희 같은 사람들도 생계형 투자를 할 수 있는 뭔가 든든한 용돈 혹은 월급에 버금가는 돈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부터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I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은 결국은 이제 AI가 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제가 움직이는 모습을 AI가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AI가 제 모습을 관찰하면서 황 대표가 언제쯤 머리에 손을 댈 것이다. 언제쯤 코를 만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런 원리로 이제 저희가 통계적으로 예측을 하는 투자 흐름의 패턴을 잡아내는 패턴을 잡아내고 차트의 그런 변동성을 일정한 확률로 예측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100%가 맞았던 돈을 계속 벌 수 있겠지만 이제 수익도 될 수 있고
있고 손실도 될 수 있지만 결국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수익을 소액 투자자들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돈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버프라는 알고리즘은 투자를 멀리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차익 거래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묶이지 않고 수익이 나면 내가 찾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돈이 또 필요할 때는 또 꺼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기존의 금융상품들은 다 장기적으로 돈을 묶어두려고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지능을 끄고 회수를 하면 그 돈을 또 찾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가 그러니까 제가 매일 차트를 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굳이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고 AI가 알아서 그 일을 대행해주고 적정한 수익률과 결과를 나에게 보여주는 시스템. 피드백하는 시스템. 쉽게 말해서 이제 접근성이 낮아졌어요. 하이버프라는 앱을 내려받아서 그냥 바로 가입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면서 가입을 했는데 무료 체험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증받고자 하는 이 알고리즘을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도 않고 이용료를 받지 않고 일반인들이 한 번쯤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특히 이제 10만 원부터 1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만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무료를 공개를 했었고요. 그 무료 체험을 통해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수익도 제가 이 수익은 이제 저희가 바로 이제 출금을 하면 바로 이렇게 전사적으로 출금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무료 체험을 통한 수익도 그렇죠. 제가 다 가져가는 네, 다 거예요? 가져가는 거죠. 저희가 뭐 따로 뭐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물론 이제 증권 매매를 하게 되면 뭐 증권사에서 기본, 이제 네, 제세금이라든지 수수료는 납부를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본인의 실현 손익은 다 가져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 투자를 통해서 소소한 목표 수익률을 갖고 계신 분들은 흥미를 돋을 만한 그런 앱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내 목표 수익률과 한도액을 기입하게 돼 있더라고요. 목표 수익률은 아니고요. 내가 위험 감내 수준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돈을 맡기는데 갑자기 그 돈이 다 날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1%만 난 감내할 거야.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AI가 1% 손실을 나지 않게끔 엄청 촘촘하게 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감내 수준을 AI한테 입력한 거에 따라서 AI에 대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좀 위험 감내 수준을 좀 늘린다? 그러면 좀 AI가 들고 있다가 버티기도 하고 또 재투자도 하게 되고 공격적인 투자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설정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맥시멈 수익은 한도가 없습니다. 또 많이 벌면 좋지 않습니까? 수익에 대한 한도는 없고요. 감내 수준만 AI한테 입력을 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님, 이건 좀 한편으로는 어리석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주세요. 사람이 투자를 더 잘하나요? AI가 투자를 더 잘하나요? 사람이 더 잘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감이라는 능력은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만의 고유한 감각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 알파벳에 내 전 재산을 그냥 오랜하고 나는 무조건 10년 동안 안 팔 거야.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안 팔 거야. 나는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할 거고 이 회사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올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잘 됐어요. 나중에 진짜 10년 뒤에 구글이 뭐 2배, 3배 이렇게 벌어서 수익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렇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막 30%, 50%씩 빠지다가 또 수익이 날 때는 또 200%, 300% 날기도 합니다. 또 금융위기 올 때는 또 잠 못 이루어야 되고요. 근데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사실 없거든요. 내가 갑자기 돈을 써야 되는 일도 빈번하게 생기고요. 내가 또 집을 살 때도 보태야 되고 결국은 이 돈을 장기적으로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공포에 팔기도 하고 또 너무 올랐을 때 따라 또 추격 매매해서 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이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AI는 다르잖아요. 냉철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적정한 손절이라든지 적정한 수익에 대해서 욕심을 너무 과도하게 안 낸다든지 그런 장점은 훨씬 이제 AI가 뛰어나고 감정을 제거하고 투자하는 거. 그렇죠. 냉철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감정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한 투자는 AI가 훨씬 더 잘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죠. 개인의 선택으로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AI를 또 하이버프를 이용할 것이냐의 차원에서 일단 수익률은 차치하고라도 심리적 노동, 감정 노동을 현격히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는 거네요. 간혹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당국 테스트베드에서 1위를 차지하고 뉴욕 패밀리 오피스 챌린지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대기업들 다 제치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냥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력 구조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또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했을 텐데 이긴 비결, 전략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보통 저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게 삼성증권 같은 대기업 어떻게 이겼냐.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되게 큰 회사지 않습니까? 큰 회사가 만약에 수익이 마이너스 난다? 그러면 오히려 브랜드가 실추가 되는 거죠. 뭔가 잃어버릴 것이 있는 거군요. 엄청난 대기업은 그만큼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알고리즘도 순한 맛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알고리즘들은 채권이라든지 되게 변동성이 되게 작은 종목들만 이루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AI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만 찔끔찔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으나, 물론 뭐 폭락장이 오더라도 뭐 그런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변동성이 크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한 자산을 투자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만든 거죠. 하지만 저희는 이럴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무조건 주식 자산 최소 70% 이상, 나머지는 뭐 ETF, 뭐 채권은 별로 취급을 안 합니다. 채권은 너무 이제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AI를 좀 더 공격적이고 빈번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나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수익이 안 나는 게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 그게 이제 보통 모던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잘 되는 추세에 따라서 수익이 내고 안 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는 그런 변동성의 영향을 좀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는, 올라갈 때도 회전을 하고 뭐 내려갈 때도 회전을 하는, 리밸런싱을 하는 회전율이 되게 높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따라가지 않고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도 다른 알고리즘보다 최소 2배, 3배 이상 수익을 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는 게 오히려 큰 장점이자 전략이 된 셈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 투자 시장에선 자리를 잡았고 AI 채용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저도 뭐 고졸 출신이지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면접도 보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서류를 보내는데 누가 그걸 다 보겠습니까? 그래서 필터링을 해서 핀셋으로 이렇게 스펙 있는 친구들만 면접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건 너무나 불공평하고 기회를 누구한테나 줄 수 없는 그런 시장이 HR 시장이고, 결국은 그 면접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AI가 면접을 보면 어떨까? 그럼 사람이 면접 보는 것보다 AI가 면접을 보면 공정하게 누구나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AI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동시에 10,000명도 볼 수 있겠구나, 누구나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도 배제하고 편견도 배제하고 개인적인 인맥으로 인한 관계성도 배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제가 AI로 면접을 보겠습니다 해서 제 면접 정보를 갖고 계시는 거고, 물론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이력서나 자기의 경력을 하이버프 인터뷰라는 시스템에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접만 보고 싶다 하면은 내가 원하는 직무나 이제 직종을 선택을 하면 그에 관련된 질문들이 AI가 물어보는 거죠. 면접관처럼.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내가 면접을 볼 수 있는 거죠. AI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말하는 여러 가지 말이라든지 표정, 습관 이런 것들이 이 카메라에 담기지 않습니까? 그 영상과 음성 그리고 이력서에 있는 정보를 AI가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변별력 있는 리포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사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 뽑으려고 모집 공고해서 수백 명 오면 이거를 선별하는 작업도 그렇고 사실 사람을 알아보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네요. 물론 아직 면접의 문화가, 대면 문화가 남아있고 사람이 또 사람을 봐야만 또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종 면접은 대면으로 하시면 되죠 뭐. 아직 대중화는 안 됐지만 결국 AI로 통해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미리 AI 면접 시장을 진출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일부 관공서나 대기업에 공급을 함으로 해서 실적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AI 기술을 접목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은근히 사람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소액 투자자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도 그렇고, 면접 시장에서 사람을 알아보는 공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많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닮게 만드는 게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에 대한 존엄성과 잠재성을 결국은 발굴을 해서 기술로 연결시키고 그게 사회적으로 에코시스템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일찍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23명의 제자와 멘티를 키워내신 그 마음이 하시는 일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I 현장에 계시지만 AI가 많은 것들을 처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만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투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직감이죠. 사람의 직감은 정말 통계적으로도 낼 수 없는 아주 영특한 영역이거든요.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 우주선이 파괴되어서 추락하는 과정에서도 주인공이 인공지능 말을 안 듣고 도킹에 성공하는 그 장면이 있듯이 직감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인공지능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그 직감이라는 게 모든 직업에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생 이야기가 이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찾는 직업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 황 대표님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학벌 없는 사회, 스펙이 필요하지 않는 사회를 꿈꾸는 교육의 봄이라는 NGO 단체와 함께 협업한 작업인데요. 상당히 요즘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의미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네. 학생들도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일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과목이나 전공이 혹시 나중에 필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 책에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진로를 개척하는 분들이 경험담을 썼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컴퓨터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컴퓨터를 함으로해서 제가 뭔가 만들게 되고 또 만든 그 제품들이 뭔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이 책을 보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아,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가장 일을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일이 가장 본인한테 맞고 또 재밌게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외부 영향을 걱정하지 마시고 인공지능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에 그냥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본인의 적성과 직업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인공지능을 못 따라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게는 든든한 도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저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직감적으로 대표님과의 인터뷰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오늘 인생 이야기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현장 속 이야기마저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시선을 따르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님의 인생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중한 책 내주셔서 또 소중한 인생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블루바이저 시스템즈의 황용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AI라는 차가운 기술을 움직이는 힘은 사람의 뜨거운 열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냉정과 열정 사이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